바다의 황제라 불리던 전복의 출하 가격이 50%나 줄었다고 합니다. 1kg 기준 2014년에는 46,000원이었지만 25년 9월 기준으로 23,0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격이 떨어진 원인으로 늘어난 생산량과 고수온 피해가 적었던 점이 언급됩니다. 결국 소비보다 생산이 많은 탓에 가격이 줄었다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현장 인터뷰를 담은 기사를 보면 생산보다는 수산물 소비 심리 저하가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저부터 최근 식사를 떠올려보니 수산물보다는 고기나 탄수화물을 더 먹지 않았나 싶네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닌지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둔화되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23년 기준 국민 한 명당 수산물 소비량은 60kg이었는데 이건 10년 전과 비슷한 소비량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곡물과 고기는 다이나믹한 변화를 보여준 반면에 수산물 소비량의 변화는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산물 소비가 바닥이 있냐? 이렇게 따지면 좀 머쓱한데요. 왜냐하면 소비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아직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글로벌 기준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kg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약 3배나 많이 먹고 있고요. 고등어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이 53kg인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체감되시지 않나요? 하지만 국내 수산물 소비만 놓고 보자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고기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산물은 정체되거나 일부 감소 추세가 관측됩니다. 국내로 한정했을 때 수산물의 소비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수산물 소비가 줄었냐? 수산물은 다른 재료에 비해 외부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적절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있죠. 해당 사건이 발생된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는 인터뷰가 많았으며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21년 이후 수산물 소비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급격한 수산물 소비량 감소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재료 측면에서 보자면 번거로운 비늘과 뼈 손질 그리고 비린내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인식조사에서는 육류 대신 수산물을 먹겠다고 답한 비율은 10%였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탓일지는 몰라도 선호하는 수산물로 새우, 연어, 대게 등 수산물 특유의 강한 비린내가 나지 않는 걸 선호했습니다. 멍게나 해삼처럼 향이나 식감이 강한 건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산물을 싫어하는 이유로 주로 나온 건 맛이 없다, 특유의 냄새, 비린내가 싫다는 답변이 다수였습니다. 생선에서 생선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싫다는 거죠.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요인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류 공급 구조의 변화가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히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의 이유를 단순히 고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산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 측면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개치 이상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초 대사량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양이 제한적이라는 말은 한 번 먹을 때 제대로 먹고 싶은 욕구를 자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걸림돌이 있다면 가격과 공급이겠죠.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식량 자급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후반까지 기아 발생 빈도는 높았으며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1,500칼로리 미만인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60년대 이후 국제 원조와 농지 복구를 바탕으로 곡물, 쌀 공급량이 증가했지만 고기 쪽은 전혀 안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해산물은 비교적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곡물, 수산물, 육류 순으로 섭취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건 70년대부터 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육류의 생산과 소비가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때 당시 축산업이 산업화로 전환되면서 공급이 늘어난 덕분인데 과거 우리나라의 축사는 간의 사육으로서 대량 공급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부터 산업형 축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한우도 이때쯤 본격적으로 개량되기 시작했으니까 사실상 육류가 우리 식탁의 메인 재료로서 자리 잡은 지는 100년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기들 중 폭발적인 생산량을 자랑한 건 돼지였습니다. 수입 사료 등으로 돼지 키우는 비용이 줄어들었고 소랑 비교했을 때 훨씬 빨리 성장하는 돼지가 더 경제적이었죠. 저렴한 돼지고기를 바탕으로 삼겹살 문화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육류 소비는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수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고요. 늘어난 수요만큼 음식을 선택할 때 고민하는 사고방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음식의 종류나 재료를 먼저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 한식이냐 양식이냐 아니면 중식이냐 일식이냐 혹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큰 범주의 그룹을 선택한 다음 그 안에서 구체적인 메뉴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는 생선 종류만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선 전체를 육류와 같은 상위 선택지의 하나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메뉴를 고민할 때 육류와 수산물을 같은 계층으로 비교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고기는 세부적으로 쪼개고 생선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한다는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라면 생선이 선택될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겠죠. 수산물 수요가 떨어지면 육류 소비가 골고루 상승하지만 육류 소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수산물 수요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비자는 먼저 육류 안에서 대체제를 고민하고 난 다음에서야 수산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패턴이 바뀌지 않는 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 변화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 재료 안전도 큰 영향을 제공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당연히 위생일 겁니다.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온다거나 원하지 않은 뼈나 가시가 등장하게 되면 입맛을 잃게 되죠. 이건 꼭 음식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재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부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소고기로 먼저 예시를 들어보자면 2003년에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소품종 중 하나인 홀스타인으로부터 BSE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했거든요. BSE가 뭐냐고요? 천연대와 소라는 단어를 결합해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생각나셨을 것 같은데 광우병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광우병 사태는 소고기 소비에 거대한 태풍을 만들었죠. 지금에서야 일부 보도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밝혀졌지만 당시 소고기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하고요. 근데 이건 꼭 육류만의 일은 아닙니다. 수산물도 외부 안전 이슈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그 민감도는 육류보다 더 높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23년 8월 24일에 후쿠시마 원전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고 그걸 진행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연간 수산물 소비량 변화는 꽤 인상적인데요. 한때 한국과 장호를 겨루던 일본의 수산물 소비량은 50%나 감소했습니다. 선 국가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줄어든 소비량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식품 수입까지 전면 금지했죠. 안전하다고 말하는 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그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의향을 물어본 질문에서도 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변했으니까요. 외부 민감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수산물이 가진 또 다른 문제로는 먹기 불편하다는 겁니다. 고기나 국물 재료에 비해 손질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1인 가구는 직접 요리하기보다는 시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배달 음식점 역시 초밥집이나 횟집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음식은 고기나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선을 먹지 않거나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먹는다는 응답이 2013년부터 꾸준히 나왔고요. 그렇다면 2인 가구 또는 4인 가구라고 해서 생선을 자주 먹을까요? 귀찮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렇지 않겠죠. 생선을 사 먹는 가구 72%는 대부분 손질된 형태로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질이나 뒤처리가 필요 없는 회나 초밥이 사랑받는 게 아닐까 싶네요. 수산물 내수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하게도 양식장 면적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저널을 보면 한국의 양식 면적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2010년 기준 14만 헥타르였던 양식 면적이 2018년에는 16만 헥타르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소비와 생산이 따로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지만 면적만 늘어났을 뿐 규모 자체는 줄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식장 업체와 수산물 산업 종사자들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24년과 2000년을 비교하면 24년 어로우가 수는 2만 9천 가구에서 인구는 5만 9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과 비교하면 각각 48%, 66%나 급감했다는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식장 면적이 넓어졌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규모가 큰 양식장 위주로 통폐합되고 있다는 것과 해외 수출이 많이 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양식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김이 있는데요. 13년 동안 7배나 성장한 김 수출 시장은 김 양식장 증가를 부추겼습니다. 늘어난 해외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젝트였지만 과잉 생산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김의 원재료인 물김의 위판가 급락으로 대규모 처분도 발생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물김 가격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50%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20-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생산 가격이 줄어든다고 해서 소비자 가격까지 줄어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처럼 수출에 유리한 재료만 늘어났을 뿐 다른 양식장들은 규모 축소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신규 양식장 신청도 줄었고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모와 금액만 놓고 보면 양식과 수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특정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그 품목마저 현지에서는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수산물 가격 문제는 어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어값이 역대급으로 폭락해서 양식장 절반이 도산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장어는 바다에서 잡히는 만큼 키울 수 있는데 25년에 유달리 많이 잡히는 탓에 가격이 폭락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너무나도 많이 생산된 탓이라고 하는데
하는데 생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의 선물 소비가 늘어날까요? 가격 하락과 같은 엄청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싶은 추측을 남기며 오늘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